이번 시간은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묻지마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범죄 행위 자체에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를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죠. 이런 범죄의 유형은 TV나 신문, 인터넷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그전까지 범죄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과실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면 범행 의사가 있는 이상 거의 모든 경우에 왜 하게 되었는지 동기라는 것이 있었죠. 하지만 묻지마 사건에서는 동기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과 반발에서 오기 때문에 이걸 증오범죄나 편견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보는 시각도 있죠. 범죄학에서 보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나 제도에 대한 증오심으로 아무런 인과관계와 동기 없이 막연한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하는 범죄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범죄 유형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 소외에서 오는 불만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을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소할 곳이 없자 누군가에 대한 공격을 통해 해소하려는 심리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사건도 묻지마 유형의 범죄로 분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과관계나 원한이 없는데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해자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미국 플로리다 경찰서 취조실 안을 찍은 CCTV 장면이에요. 흰색 셔츠를 입은 경찰이 맞은편에 있는 젊은 인상의 여성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과 동시에 이런 말을 꺼냈어요. 당신은 이 소녀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매일 이 소녀의 사진을 보며 기억해야 돼요. 당신은 이 소녀의 엄마를 죽였고 인생까지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이게 당신이 한 짓입니다. 말을 마친 수사관은 취조실을 빠져나갔고 이 여성은 조용히 물을 마시며 가만히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는 눈치였죠. 이렇게 취조는 끝납니다. 취조실을 나온 경찰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수상한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했고 범행 현장도 너무 잔인해서 엉뚱한 사람을 잡았다고 착각할 정도였거든요. 범인의 심리검사까지 해봤습니다. 하지만 정신병력과 범행 전과도 전혀 없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밝혀져서 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범인은 왜 살인을 한 것일까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2003년 7월 5일 미국 플로리다 템파베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렌터카에 타고 있던 젊은 여성이 어느 술집 앞에서 누군가를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일을 마친 술집 직원이 가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어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바텐더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집에 돌아갔고 집 앞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시동을 끈 뒤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뒤따라온 여성이 총을 들고 다가가서 갑자기 방아쇠를 당겨요.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렸고 범인은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죠. 총소리를 들은 마을 주민이 서둘러 사건 현장으로 다가갔고요. 차 안에서 죽어있는 바텐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시신을 병원으로 옮겼고 사건 조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모두 8발의 총을 맞은 피해자의 시신을 본 경찰은요.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고 짐작했어요. 보통의 강도 사건에서는 먼저 피해자를 위협해 돈을 뺏거나 순순히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한두 발 정도만 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금품을 챙겨서 달아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애초에 강도 목적인 범인의 경우에 살인까지 쉽게 저지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금품이 목적으로 보이진 않는 상태에서 8발이나 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거나 범행 당시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쐈고요. 총알이 운전석 바로 옆 창문에서 유리를 깨고 날아왔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조수석으로 옮겨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총을 피하기 무리죠. 그대로 모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사건은 어느 정도 계획된 범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경찰은 시신을 수습하고 피해자 신원을 알아냈는데요. 이름은 산드라 리 로조로 37세 여성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과 일찍 이혼한 뒤에 혼자서 키우던 중이었죠. 산드라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딸을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닥치는 대로 해오던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죠. 친구들은 산드라가 친절한 성격으로 처음 본 사람과 금방 친해질 정도로 사교적이었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고요. 원한을 살 일이 전혀 없던 데다 딸 키우는 일에만 많은 신경을 써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은 이 사건이 기존 강도 살해 사건과 다르게 불필요한 총상이 많은 점과 주변에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여성이나 평소 사회나 이런 곳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유력 용의자를 찾을 수도 없다 보니 묻지마 유형의 범죄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경찰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실마리가 드러났죠. 초기에 이 사건은 목격자가 없어서 용의자로 지목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아무에게도 원한을 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워지면서 장기화되고 있었지만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산드라의 주변 사람 중 예전 남자친구였던 트레이시 험프리가 처음으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트레이시 험프리는 산드라 로조와 직장 동료였어요.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하다가 만난 사람이었는데 2001년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고 산드라의 소개로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트레이시는 오래전부터 자동차 절도나 납치, 가중폭행 혐의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산드라도 트레이시는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에게 아빠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만나보기로 했던 거죠. 하지만 1년 만에 산드라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헤어졌어요. 이 성폭행에 대한 재판이 2년 뒤인 2003년 8월에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재판 한 달을 남기고 산드라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미 피해자가 죽었으니 이 재판은 무효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때 트레이시는 새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시를 범인이라 놓고 생각해 볼 때 이 성폭행 재판을 받으면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최근에 새로 꾸린 과정을 깨기 싫어서 당사자를 제거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누구나 트레이시가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과와 상황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 아주 유력한 용의자였고 경찰도 범인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에 추조를 벌였는데 예상 밖으로 트레이시에게 강력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산드라가 살해당할 때 트레이시는 자신의 집에서 피자를 시켜 먹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알리바이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막막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향을 바꿔서 트레이시의 가족을 수사해봤어요. 트레이시의 아내인 애슐리 험프리를 조사하자 아주 수상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때 아내와 같이 피자를 먹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애슐리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자 집 밖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장소는 피넬라스 공원으로 확인됐는데 이 공원이 산드라 로조의 집 근처였던 거죠. 트레이시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알리바이를 내밀었지만 오히려 허점을 만들어서 범행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경찰은 애슐리 험프리를 긴급 체포했고 그날 피넬라스 공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처음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버텼지만 오랜 시간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입을 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상 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산드라 로조와 애슐리 험프리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취조실에서 경찰이 보여준 사진은 산드라 로조였습니다. 애슐리는 평소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다른 건 모두 정황에 의한 추측이었지만 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확인도 됩니다. 경찰이 당황했죠. 애슐리의 말이 사실일 경우 전혀 만난 적이 없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애슐리의 말처럼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DNA도 발견되지 않았고 트레이시의 아내를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만으로 잡아들이기엔 정황과 증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 이 사건을 어떻게 입증해야 될지 막막해진 거죠.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애슐리와 트레이시가 어떻게든 이 사건에 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방법으로 애슐리에게 플리바겐을 제안해봅니다. 이상한 시도처럼 보이죠. 범인이 아니라는 사람에게 플리바겐을 제안한 거예요. 만약 애슐리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현재 거짓말로 경찰의 취조를 빠져나가려는 중이라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속으로는 위기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죠. 경찰이 이것을 노려서 애슐리의 내적 갈등을 유발시킨 겁니다. 이렇게 애슐리는 사건 발생 3년 만인 2006년 2월 드디어 법정에서 이 사건에 알고 있는 모든 걸 진술하게 됐어요. 모든 범행은 남편인 트레이시 험프리가 지시한 것이고 따르지 않을 경우 본인이 폭행당할까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드라 로조가 살해당하기 일주일 전부터 살해 시도를 계속 해왔다고도 밝혔죠. 지금부터 트레이시의 아내인 애슐리가 밝힌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슐리는 범행 당일 렌터카를 타고 차를 빌린 겁니다. 산드라 로조가 일하던 술집 근처에 차를 세워둔 다음 퇴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피넬라스 공원 근처에 있는 산드라 로조의 집 앞까지 따라가서 총 8발의 총을 쏴 살해했어요. 범행 뒤 남편인 트레이시와 전화통화를 했고 여기서 피자를 시켜 먹자는 대화를 하면서 트레이시의 알리바이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범행을 두고 애슐리와 트레이시의 진술이 엇갈렸는데요. 애슐리는 모든 범행이 남편의 지시였다고 했지만 트레이시는 대화 도중 전 여자친구인 산드라 로조의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제거하고 싶다면서 애슐리 험프리가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고 진술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배심원과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체포 당시 진술을 받기 위해 2년이 넘도록 애슐리를 설득한 경찰과 검찰은 플리바겐을 제안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모두 밝히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협상을 했어요. 결국 이 제도를 받아들인 애슐리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1급 살인죄는 그대로 적용됐죠. 결국 2006년 3월 10일 애슐리 험프리는 살인죄로 25년형을 선고받았고 남편인 트레이시 험프리는 2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습니다. 만약 플리바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애슐리 험프리도 종신형을 받았을 게 이렇게 보이죠. 그러자 이 부부가 판결이 부당하면서 항소해요. 하지만 법원이 기각합니다.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트레이시와 애슐리는 떨어져서 교도소에 수감하게 됐고요. 트레이시가 나중에 탈옥을 한번 시도합니다. 하지만 다시 붙잡히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15년을 추가로 선고받게 됐어요. 이렇게 사건이 끝이 났죠. 그러면 이제 직접 산드라 로조를 죽인 애슐리 험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남편의 전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산드라 로조를 살해하게 된 걸까요? 애슐리 험프리는 1982년 10월 13일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 아빠가 일찍 사망하긴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잘 지냈고 학교 성적도 좋은 편이었죠. 그러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점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반항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2002년은 애슐리 험프리가 19살이 되던 해인데요. 이때 17살이나 연상인 트레이시 험프리를 만나게 됐고요.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었고 결혼 당시도 자상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이 결혼을 말렸지만 애슐리가 듣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트레이시가 애슐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던 거고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고소했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산드라 로조를 살해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애슐리는 이 부탁을 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2003년 7월 5일 산드라 로즈를 살해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지만 6개월 만에 체포된 애슐리는요, 2006년 3월에 1급 살인죄 적용받아서 기소됐고 총 25년을 선고받습니다. 형이 무겁다면서 변호인과 함께 항소했어요. 하지만 재판부 기각으로 결국 교도소에서 25년 복역 확정됐었고, 배심원단은 아무리 남편의 강요에 의한 범행이었다 해도 자신의 의지로 직접 살해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출소하면 40대가 돼서 충분히 사회로 다시 나올 수도 있는 나이라 격리 차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재판부가 범인은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 전과 이력이 없는 점, 그리고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어린 나이에 범행 모의를 강요받은 점을 들어 25년을 확정하게 됩니다. 플리바겐 제도를 받아들였고 거래에 응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일단 이 제도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였고요. 현재 애슐리는 출소했다고 밝혀져 있어요. 예상보다 빨리 나왔죠. 아마 보석금을 냈거나 어떠한 일로 감형이 된 것 같습니다. 트레이시의 경우는 지금 별다른 소식은 전해져 있지 않은데요. 이것을 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교도소에서 지낼 것 같고요. 살아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살해당한 녀석 산드라 로조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 예고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드라리 로조 묘해요. 네. 이번 사건이 연쇄살인이나 미제 사건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유형의 사건이죠. 전혀 원한을 살 일이 없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문제없이 살아온 사람도 오랫동안 살해를 당하면 애슐리 험프리가 트레이시에게 세뇌를 당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세뇌당하면 조종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 내막이 바로 드러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사 초기에 경찰이 묻지마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은 유명한 살인범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앞에서 설명했고요. 산드라 로조 살인사건 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는 산드라 로조가 트레이시에게 성폭행 당했을 때 숨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했다는 점 때문에 사망 한 달 후 트레이시의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만약 이 신고가 없었다면 미제 살인 사건이 됐을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성폭행이라는 게 다른 사건들에 비해 당사자가 신고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목격자나 사건이 이미 알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혼자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경찰서까지 찾아서 진술하고 증언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산드라 로조는 해냈다는 거예요. 결국 산드라의 빠른 신고가 앞으로 트레이시 험프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많은 여성들의 안전을 지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드라는 사망했지만 죽어서 범인을 직접 잡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사건이죠. 다음 주 예고인데요. 1981년이었습니다. 장소는 미국이고요. 어떤 사정으로 아내와 이혼해 캘리포니아로 도망친 중년의 남자와 해병대 기지에서 무기를 훔치다 영창을 가서 탈출한 홍콩계 젊은 남성이 만나서 범행을 모의하게 됩니다. 지구가 곧 핵전쟁으로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벙커를 짓다가 자신들의 밑에서 복종할 여자를 찾기 위해 결국 납치와 성폭행, 고문을 한 뒤 살인까지 했죠. 이런 범행을 몇 년간 저질렀다고 하는데 아직 이 사건이 끝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는 찰스 인과 레너드 레이크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